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발바닥을 볼 때 굴곡이 없는 경우 발 안쪽의 아치가 낮은 상태를 평발, 편평발이라고 합니다.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신발 안쪽이 주로 닳기도 하죠. 평발은 외관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평발이 주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걸까요? 통증도 없고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평발의 기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지속될 때 의심할 수 있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장혜진의 4개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려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발인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가 얼마나 안 들어가야 평발일까요? 평발이 주는 불편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발인 분들 많죠?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평발이라고 뭐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분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네. 그 빈도로 보면은 뭐 많게는 성인 4명 중에 1명 정도는 평발이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준에 따라 좀 틀린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네. 네. 남녀 상관없나요? 남자, 여자, 대개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지만 크게 상관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평발을 생각하면 발바닥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다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디가 얼마나 안 들어가야 평발인 건가요? 평발인 분들이 병원에 오면은요, 네. 되게 제가 이렇게 봐서 이거는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평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나는 평발인 줄 여태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시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자기가 발을 볼 때는 되게 앉아서 보지 않습니까? 네. 앉아서 자기 발을 보면 되게 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서 있을 때 어떤가를 보는 거죠. 네. 서 있을 때 발이 판판하게 되는 게 평발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서서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서 있을 때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기준이 있습니까?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치를 평발의 정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엑스레이 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알기 쉽게 아치를 각도를 재서 표현을 하는데 정상보다 한 15도 정도 아치가 더 낮으면 네. 보통 문제가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엑스레이에서는 그렇지만 심한 평발이더라도 네. 증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그냥 한번 딱 찍어서 이것이 평발이냐 아니냐 이런 거보다도 네. 요 평발이 점점 진행하는 진행성 평발이냐 요런 데 좀 더 의미를 두고 이름도 그냥 평발 이런 데서 미국 사람들 같으면 진행성 평발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네. 진행성 평발에 더 의미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평발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지 않나요? 아치가 아주 높은 요족이 평발에 반대되는 발의 모양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요족도 이제 아주 심하면은 증세 원인이 되고 평발도 심하면 원인이 되는데 네. 요족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요족은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일반인 중에서 네. 평발 때문에 문제되는 분이 좀 더 많고 요족보다는 좀 요족이 조금 더 적은 것 같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약간 아치가 높은 요족이든지 약간 낮은 평발이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지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발의 모양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평발이나 이제 말씀하신 요족도 있고 흔히 말하는 칼발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칼발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네. 무슨 얼마나 이 칼발 그러면 칼 모양으로 뾰족하고 날씬하다, 좁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게 어떻게 생기면 칼발이다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요. 근데 보통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조금 더 발이 날씬하고 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칼발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어떤 병이 더 많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런 데 대해서는 연구된 바도 없고 그 칼발 자체가 좀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칼발, 그러니까 발이 좁은 것 중에서도 뒤꿈치가 좁은 분이 있는데요. 네. 뒤꿈치가 좁은 분은 조금 더 살도 얇으면서 좀 뒤꿈치 통증도 좀 잘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칼발이라고 해서 아치가 더 높다든지 낮다든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발 모양은 사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여러 모양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뭐 발 모양뿐 아니라 네. 발가락 모양도 사람마다 다르죠. 뭐 첫 번째가 더 긴 분도 그렇네요. 있고 네. 두 번째가 더 긴 분도 있고 심지어는 발톱 모양도 다릅니다. 아. 발톱 모양도 좀 짧으면서 넓은 분도 있고 네. 양쪽으로 말려갖고 파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신체 각 부분이 조금씩 틀린데 발도 요 부분이 네. 다 자기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유전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모양이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모양의 발을 생각할 때 유난히 평발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발이 움푹 들어간 곳 없이 두툼한 거잖아요. 아 그냥 뭐 살이 쪄서 두툼하다 또는 애기들 발이 왜 두툼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속으로 뼈가 이제 아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네. 평발이 진짜 아치가 낮으면은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실제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걷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평발이 인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사람은 두 발로 걷습니다. 근데 뭐 사람 가까운 침판지만 하더라도 두 발로 걸을 서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손하고 같이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판지 경우에는 거의 아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만큼 이 두 발로 걷는 데는 거는 발에 아치 그 힘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발을 네. 걸어갈 때. 그래서 그 아치가 낮다 그러면은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데 당연히 기능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평발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체중이 실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하중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평발이 좀 부족한 건가요? 발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차고 나갈 때 특히 아치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걸어간다는 거는 한 발로 지탱하고 한 발은 지면을 밀고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아치가 딱 있어야지 힘차게 지면을 차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 평발이 생기면은 그 아치가 잘 안 생기면서 그거에 따른 통증 또는 발에 자꾸 변형이 증가한다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평발이 있다고 병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평발이 심하면 증세가 생기고 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고 나갈 때 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평발로 네. 인한 2차적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평발인 축구 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네. 그분이 평발이라 그래가지고 평발인 축구 선수도 있는데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은 많은데 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중에서 평발인 분은 이런 경향이 많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치가 낮아지면은 발바닥이 아플 경우도 있고 네. 또 종아리도 아플 수가 있고 네. 또는 발 전체가 어디라고 말할 거 없이 전부 다 아픈 분도 있고 네. 또 이것이 자꾸 심해지면은 발 중간이라든지 발목에 관절염까지 일으킵니다. 관절염이라는 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건데요. 네. 뼈의 그 형태가 어긋나면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에 관절염이라고 하셨는데 뼈의 정렬 상태가 어그러질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평발이라는 거가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말하는 발의 정렬보다는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 평발이라는 자체가. 네. 근데 그것이 더 자꾸 오그러질수록 정상적인 체중 부하라든지 보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른 사람보다 살이 좀 두툼해서 평발인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아주 비만이라서 발이 좀 이제 아기들은 좀 다르지만 네. 성인이 발에는 살이 잘 안 찝니다. 대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발도 물론 퉁퉁한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비만이 아주 심한 분이죠. 그래서 살이 두툼하다고 평발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대개는 보면은 평발이 심한 분들은 서 있는 거를 보면은 이분은 평발이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대개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평발이지 않습니까? 네. 성장하면서 아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갓 걷기 시작한 애들, 가령 돌 정도 된 애들 보면 다 평발입니다. 그런 나이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3, 4세 정도 되면서 발의 근육에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아치가 생기고요. 네. 성인에서는 대개 한 4, 5%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기준에 따라서는 아주 엄격하게 엑스레이로 막 측정해서 네. 20%까지 보고하는 분은 있지만 네. 대부분은 한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평발이라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은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평발이라고 다 걱정할 건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심한데 그냥 또 둘 일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서 막 이런 분도 있지만 네. 반대로 분명히 저거는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원래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또 반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발이 되면은 우리 평발 그러면 아치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걷는 걸로는 잘 볼 수 있는 건 팔자걸음입니다. 팔자걸음인 경우에는 팔자걸음이 다 평발이 원인인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은 평발인 경우가 많고 네. 발이 그렇게 평발인 애들은 발뿐만 아니라 무릎이 이렇게 X자 다리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기에 쟤는 정말 너무 좀 걷는 게 이상하다 또는 얘가 너무 잘 안 걸으려고 하는데 얘는 원래부터 걷기 싫어해요. 뭐 이럴 정도로 원래 걷기가 싫어하든지 네. 그런 애들은 자꾸 비만이 되기도 쉽거든요. 먹는 건 똑같이 먹으니까 네. 활동이 자기도 모르게 적어지면 비만이 되기도 쉬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편을 아이들이 호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놔둬도 안 되겠네요. 예, 그런 거는 겉으로 보기에 보행이 이상하면 한 번쯤 전문 의사가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건 근육일 텐데요. 네.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골절과 같은 외상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평발이 된다는 말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원래 이제 근육의 아치를 유지하는 거는 맞는데요. 원래 근육 말고 인대도 원래 더 유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도 이렇게 막 꺾어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뒤집어져서. 네. 이제 그렇게 유연한 분들은 평발이 또 되기 쉽고요. 네. 또 외상성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요즘의 연구들은 평발인 경우에는 원래부터 뼈 모양도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연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인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평발이라는 변형을 일으키고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가령 근육 파열이 되면서 평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발이 심해지면서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반대로 그게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들 특히 노년에 생긴 평발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젊더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데요. 이 몸은 기계나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 피로가 또 근육이든지 관절에 문제가 축적되거든요. 자꾸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발 때문에 병원에 오는 분도 더 많으니까 그렇게 굳이 노인에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젊더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젊은 분들의 경우에 기능적인 문제들 어떤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제일 많은 거는 그냥 자꾸 불편하다 그럽니다. 발바닥이 아프다. 나는 다리가 불편하다. 종아리가 땡긴다. 자다가 쥐가 잘 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의 불편한 기능을 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나이 들어서 생긴 평발은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은 종아리에서 뒤꿈치에 붙어 있는 거고 족저 근막은 거기에 이어져서 발바닥에 있는 힘줄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짧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늘어지기가 쉽습니다. 평발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흔히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발이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과도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치가 낮아지면은 그 발바닥 아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족저근막인데 그게 자꾸 늘어집니다. 네. 자꾸 당겨지니까 고무줄을 당기듯이 팽팽하게 자꾸 당겨지면은 네. 그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부위가 뒤꿈치 바닥인데 거기에 증세가 생기는 걸 족저근막염이라 그럽니다. 네. 그럼 평발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이 있더라도 평발이 아닌 분도 많은데요. 네. 평발인 분들은 대개 이런 증세가 동반됩니다. 네. 일단 평발인 분들 거의 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그때서야 평발이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그렇죠. 이제 전혀 그걸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평발인 줄 몰랐는데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런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평발이 원인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평발이신 분들은 생활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어떤 내가 얼마만큼 걸을 때 안 아프냐 이렇게 똑같은 기준은 세울 수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걷기를 싫어한다. 어떤 네.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또는 조금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걷는 운동은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주변에서 봐서 넌 발이 너무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걷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증세가 없더라도 한 번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 네. 지나치게 걷기 싫어하거나 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좀 네.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특히 가령 비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네. 제가 보면은 평발도 특히 청소년기 네. 또 젊은 성인에서 한참 근력이 힘은 좋을 때인데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다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비만이면은 발의 아치가 더 낮아지고 더 눌리니까 그죠?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아치가 낮아지면 더 걷기 싫어지고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걷기 싫어한다든지 발 주변에 내가 봐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통증이 조금만 걸어도 불편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만이 되면서 발바닥 살이 두툼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발바닥 살이 두툼하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속으로 그 발바닥 살도 두툼하지만 실제로 뼈가 이제 발바닥 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발의 아치를 이루거든요. 네. 근데 살이 두꺼운데 그 속에 뼈가 실제로 아치가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평발인 분들의 건강한 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지 조심할 네. 부분은 없을까요? 조심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근데 걷는 건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그것이 걸으면은 자연히 발의 모든 근육과 이런 인대가 이런 것들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 권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절의 유연성도 이제 틀려가지고 가령 보통 흑인인 경우에 또 유연성이 좀 더 많아서 관절 이런 평발이 더 잘 된다든지 그런 심한 평발이 많다든지 네. 또 개인적으로도 유연성이 심해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근력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체중도 지나치게 많으면은 이것이 평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서양에서 이런 그 평발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논문이고 이런 빈도로 보면 서양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건 아마 이 전체적인 비만도와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력과 체중 조절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 네. 초기에 증세가 생겼을 때 필요하면은 깔창을 한다든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네. 보통 이렇게 그냥 평발은 그냥 원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닌 분도 꽤 있습니다. 네.
걷기 운동도 중요하고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고 하셨는데요. 깔창 네. 말씀하셨습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할까요? 신발 선택도 마찬가지로 너무 판판한 신발보다는 약간 아치를 받쳐주는 그런 신발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뭐 그냥 그냥 신발을 신고 걸으면 맨발로 걷는 것보다 사용하는 근육이 좀 적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맨발 걷기를 권장을 하지만 맨발로 걸어서 이제 또 아파서 오는 분도 많으니까 네. 맨발로 걷는데 아파지면은 좀 더 미리미리 주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 평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참 발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티눈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평발이 되면요. 네. 이게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평발인 분들은 다 발바닥을 보면 엄지발가락 밑에가 살이 뽀예요. 살이 체중이 많이 가는 데는 굳은 살이 생기고 살이 좀 거무튀튀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평발이 심한 분들은 엄지발가락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세 번째 밑에가 굳은 살이 생깁니다. 또 티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가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또 역시 심해지면은 그것도 잘 못 걷는 원인이 되는데 네. 평발과 이 발바닥에 티눈이 되든지 굳은 살 이런 거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티눈을 집에서 손톱깎이로 없애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괜찮을까요? 뭐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요. 네. 티눈이 어쩌다 심한 경우에 한 번씩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뭐 깎아주든지 돌로 갈아내든지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좋은데 네. 뭐 2, 3일에 한 번씩 깎아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분명히 그 문제가 더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엔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특히 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이 있으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티눈이 있는 부분에 피부가 얼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있고 감각이 좀 정상이 아닌 분들은 아주 더 티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발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네. 전문의 이우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뉴퀴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피로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일시적인 피로도 피곤한데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어떤 상태인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상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흔하죠? 그렇죠. 네.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 주변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죠. 지금 안 피곤하세요? 정말 흔한 증상인데다가요. 네. 또 사실 많이 과로했을 때 쉬면은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니까 네.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싶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매우 흔하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진료 의사를 방문하는 환자 중에 네. 피로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때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네. 자, 말씀하셨듯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로와 만성피로 또 만성피로 증후군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세 가지, 네. 단순 피로, 그다음에 만성 피로, 만성 피로 증후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피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일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탈진되고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거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내가 못하겠다 하는 네. 상태, 또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로는, 단순 피로는 사실 과로하고 나서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일인데 네. 이게 지속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만성이냐 단순 피로냐를 구별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지속성 피로라고 하고요. 네. 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만성 피로는 이제 알았어요. 6개월 이상 지속되니까. 네. 그런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뭐냐? 요거는
사실은 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만성 피로에 속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진단 기준을 좀 엄격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좀 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만성 피로 증후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서 정한 기준을 가장 흔히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말씀드릴 게 매우 길어요. 네. 자,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 반복될 때, 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 질환이 있어서 피곤하다 그러면 이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네. 뭐 암 같은 병이 있다거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 조건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그래도 이 피로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로 증상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까지 병합이 돼 있을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또 8가지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4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에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8가지 증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한다. 아. 두 번째, 이유 없이 인두통, 목이 매우 아프다. 네. 세 번째,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계속 커져 있고 아프다. 네. 네 번째, 전신적으로 여기저기 근육통이 지속된다. 네. 다섯 번째, 여기저기 관절통이 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소와 다른 새로운 두통이 발생하거나 네. 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영 신통치가 않고 네. 또 평소와 다르게 운동을 하고 난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아주 심한 피로감이 있다. 이런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을 역시 6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6개월 이상 지속 반복이 되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다. 휴식을 취했는데 호전이 안 된다.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다. 뭐 그 외에 뭐 기억력, 근육통, 관절통, 두통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아유, 이거 다 적용을 하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피로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 사람은 무려 한 2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 국민에. 네.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사람도 1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로를 느끼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많고 나이가 많으면 더 많고 등등등이지만 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보면은 사실은 만성 피로 증후군의 기준에 맞는 환자는 드문 편이다라고 아, 할 수 그렇군요.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네. 지역사회 주민의 0.42%, 아. 1%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1차 진료 의사를 방문한 환자의 2.6%라는 네. 보고가 미국에 있고요. 국내 결과에는 1차 진료 의사를 방문하는 환자의 1.22%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니까요. 네. 글쎄요, 이 정도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드문 건 아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늘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고 피곤하다는 말이 습관적인 것도 사실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피로의 이제 임상적 특징을 사실은 호소하는 내용이 워낙 다양하긴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아주 직설적으로 나 몹시 피곤하다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네. 대개의 경우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 또는 자꾸 눕고 싶고 통 힘이 없어요. 네. 아니면 웬일인지 나른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러기도 하시고요. 네. 통 의욕도 없고 피곤하고 뭘 하고 싶질 않습니다. 하기도 하시고 네.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나 좀 기운나게 할 수 없느냐. 네.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고요. 네. 그것 이외에 이제 증상을 좀 더 꼽아보라 그러면 뭐 잠을 잘 못 잔다, 네. 머리가 아프다,
근육 여기저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위장장애가 있다, 네. 또는 자꾸 어지럽다, 네. 아니면 성욕이 줄었다, 또 배가 이상하게 아프다, 네. 가슴이 아프다, 그다음에 식욕이 없어졌다, 구역질이 자꾸 난다, 숨이 차다, 또는 체중이 줄기도 하고요. 네. 우울증이나 불안까지도 호소하는 등 굉장히 많은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 중에 나 좀 기운나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일상이 힘들 정도인 건데 쉬어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 기준 자체에다가 우리가 아예 집어넣었잖아요. 네. 충분한 휴식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이다라고 네. 정해놨죠. 네. 그래서 결국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만성 피로 중에서도 원인 질환은 없고 업무 능력이 저하될 정도로 매우 심하고 네. 그러면서 쉬어도 도대체 호전이 되지 않는 아. 경우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면 장애도 있을 텐데요. 낮에도 졸린 경우가 많겠어요. 그럼요. 잠 못 주무시면 네. 그거 반대로 낮에 하루 종일 졸면서 집중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수면장애가 동반되면서 졸립게 느껴지고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가 피로하다고 표현하는 것, 피로감의 증폭으로 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답을 주는 진단 검사가 있느냐?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는 없죠. 아.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만성 피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네. 다른 원인에 의한 피로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배제를 할 수 있는 진단과 증상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저질환, 다른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냐 확인하는 여러 가지 검사 시 선별 검사, 네. 그리고 다른 검사 시행하는데 당연히 혈액 소변 검사, 엑선 촬영, 필요하다면 뭐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검사를 한다든가 네. 혹은 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정신상태 검사나 운동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네. 체위성 저혈압 검사나 뇌연료 검사 같은 걸 사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그럼 이런 검사는 이제 주치의 판단에 하에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말씀 주신 그 여러 가지 8가지 사항, 뭐 설문조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게 되죠. 그게 네.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휴식뿐 아니라 치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원인을 찾기 힘든 만큼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쉽지 않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원인 가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되는 치료 방법 혹시 주변에 보면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네. 그렇게 굉장히 많다는 뜻은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 지침이라는 걸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서 네. 결과적으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 전략을 마련하고 네. 기능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네.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찾는 게 답이 되겠고요. 네. 물론 뭐 만성 피로의 원인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 원인 치료는 치료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증요법을 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그나마 환자의 증상 개선에 비교적 효과가 있고 네. 연구 결과가 축적된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유산소 운동 치료 네. 이 두 가지를 꼽기는 합니다. 네. 여기에 왜 점진적이란 표현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인 분들은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지 않나요? 아. 그런 분들한테 너 운동하면 좋아. 그리고 끌고 나가서 30분, 1시간 운동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힘드시겠네요. 더 악화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5분 이내 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점차로 늘려가는 거죠. 1분, 2분씩 늘려가면서 네. 그렇게 늘려가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산소 운동 치료가
그래도 연구 결과상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인지 행동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행동 치료를 하는데 네. 각각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하자면 반응도를 바꾸는 그런 게 되겠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악화된다고 믿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가 나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증상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와 있긴 해요. 네. 이제 가장 효과 있는 게 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걸 한번 꼽아본다면 불면증이 있다면 불면증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땐 면역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뭐 약물요법이나 그 외에 고농도 항산화제 비타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인지 금방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네. 더해서 항불안제를 쓰기도 하고요. 네.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놓기도 하고 네.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미노산을 투여하기도 하고 또 항생제나 경우에 따라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인터페론을 쓰기도 하고 또 상황 따라서는 뭐 연구 결과들 나온 것들은 혈압 상승제를 써봤더니 효과 있더라. 갑상선 호르몬을 주었더니 좋더라. 항히스타민제를 줬더니 좀 효과가 있더라. 네. 많은 치료법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적 연구 결과가 축적된 게 인지행동 치료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약물도 처방이 되는 거고요. 또 생활에서도 의료진의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그 약물 쓰는 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가장 전형적인 건 다양한 항우울제를 네. 많이 사용하고 그게 그런대로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항우울제 종류를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저희가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생활에서의 개선 방법을 본다면 네. 우선 첫 번째는 수면이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수면 습관을 좀 호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수면의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뭐 두통이나 관절통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주기 장애, 지속적인 뭐 낮에 조는 그런 수면 습관 등 네. 그런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 중에 하나는 매일마다 가급적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수면을 돕기 위해서 침실을 조용하게 하고 좀 어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불빛이 막 들어오지 않도록 암막 같은 걸 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내에다가 전자기기, TV나 혹은 뭐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두지 않도록 하고 네.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잠자리에서는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거나 이러면 네. 잠 못 자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나쁜 습관이니까요. 그것 이외에 또 신체 활동이 일반적으로 좋은 거라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신체 활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이 돼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체 활동, 운동을 할 거면 몇 시간 전에 해라. 네. 그리고 과식을 하면 역시 잠자기가 어려우니까 잠자기 직전에 과식하는 거 피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본적인 이런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피하는 그런 피로 예방을 위한 10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꼽아 본다면은 네. 어떤 점에서 겹치는 얘기기도 하고 항상 하는 얘기기도 네. 한데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이거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주 적어도 3, 4회 이상 5회, 하루에 30분 이상. 제가 왜 주 150분 이상이라고 노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 두 번째, 담배 안 피우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금주. 이거 뭐 항상 하는 얘기죠. 네. 네 번째, 카페인 음료를 좀 줄이거나 피한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적정 체중 유지한다. 지금
지금 뭐 만성 피로 증후군 얘기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항상 건강 얘기하는 거 아, 또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조금 전 계속 설명드렸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네. 적어도 하루에 7, 8시간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일곱 번째,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아이고 정말 항상 뻔한 얘기네요. 네. 뭐 지방질 당분 섭취 너무 많이 하는 거 피하고 과식 피하고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한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여덟 번째, 평소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특히나 이제 중요한 일은 가급적 기운이 넘치는 오전 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하루에 정해진 모든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겨도 된다. 네. 것이 되겠고요. 아홉 번째는 평소에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운다. 네. 그래서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이완 운동을 한다거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연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둬서 유쾌한 그 기억을 되돌려보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우리 호흡을 많이 권하잖아요. 네. 호흡법을 좀 권하고요. 또 힘들 때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네.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평소 습관성 약물의 사용을 피한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어서 질환 때문에 뭐 이뇨제나 이런 거 계속 먹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래도 습관성 약물을 드시는 경우는 요것들을 피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피로 예방을 위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면 습관 개선과 함께 피로 예방을 위한 방법들 말씀 주셨는데요. 실천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